당심하고 민심. 네. 과연 당심이 민심을 따라갈 것이냐. 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그러지면 이제 조사가 아닌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외에 나가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을 텐데 실제 이 고리를 끊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은 야당한테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전국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분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이 높은 분은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에요. 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한 이후에 리얼미터가 1월 30일에서부터 2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그 추이를 보면은 안철수 전 의원의 지지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지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지지율이 이렇게 역전됐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우위에 앞섰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추이를 보면은 뭐 4차 조사 결과지만 3차 조사 결과보다 여하튼 안 후보는 9.4%포인트 높아졌고 그리고 김 후보는 3.6%포인트 하락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좀 앞서는 또 가상 대결에서도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여론조사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통상 여론조사 결과 보면 밴드웨건 효과가 있고 언더독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는 말씀 그대로 후보 간의 우열이 뚜렷한 경우에는 승산이 높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언더독이라는 거는 우세한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보가 이거를 꺾은 건데 통상 대한민국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언더독보다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밴드웨건 효과, 언더독 효과, 또는 뭐 유세자 효과, 열세자 그렇죠. 효과 뭐 그렇죠. 이렇게 또 그 언더독은 동정 여론이라고도 그렇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논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적으로 이것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표심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바꾼 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런 마지막 표심을 표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원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니면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이게 지고 있지만 이 사람을 좀 내가 갸륵하게 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사후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이것을 할 수 없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명백하게 사실은 밴드웨건 효과가 좀 크다고 경험적으로 좀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보면은 우리가 큰 선거들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유력한 후보가 됐습니다라고 국회의원에 나오는 선거 후보들 보면은 주변에 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대세 후보인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유명해지니까 더 유명하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라든가 이런 투표하는 분들은 그 정보를 어디론가부터 얻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후보들의 행보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앞서 있는 후보에 대해서 정보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기사가 더 많이 되고 기사량도 많아져요. 그러면 그 대중이나 유권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더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조사를 보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밴드웨건 효과가 상당히 사실 그런 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언더독 효과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정당이 중앙에서 하는데 이번 선거 너무나 국민적 심판 앞에서 무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 여론이 너무 세가지고 보통 가지고 있던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패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 보셨을 텐데 그 지도부들이 다 절을 하고 읍수를 하게 되면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하는 전략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언더독 효과가 약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4년도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 속에서 맞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한 번만 기회를 예.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121석을 얻었던 맞습니다. 것이 이제 언더독 네. 효과를 가져온 하나의 전형적인 예라고 좀 보는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밴드웨건 효과, 앞서고 있으니까 우리가 되니까 자신 있게 편하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실제보다 더 미약하게 지금 나와서 참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런 인위적으로 언더독 전략을 펴임으로써 기본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간혹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좋을 이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심하고 민심. 네. 과연 당심이 민심을 따라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원 100%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될 수는 없으나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좀 관심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여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적합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적어요. 맞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지지층과 당원들이 이게 일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론조사가 정확하려면 우리가 모두에서 얘기했겠지만은 이 확률 표집이든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당원 구조를 보면은 영남이 네. 40% 그리고 수도권이 한 37%인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때 배당을 어떻게 했냐면 영남보다는 수도권을 훨씬 더 많이 지금 배당한 상태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실제로 당원들의 당원 구조와 다른데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단어를 쓰라고 한다면 그건 대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을 조사했으면 국민이 모집단이고 당원을 했으면 당원이 모집단인데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얻어낸 뭐 500명, 1000명의 있는 걸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우러지면 이제 조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당원 100%로 했다. 그것이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만약에 당원 100%로 했으면 당원을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사실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전국 조사에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을 하거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제가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의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포에 거주하는 지역과 그 당원들의 거주하는 지역 비율이 일치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기사에서 하는데 약간 과잉되어서 얘기해야 되는 측면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당원도 국민이니까 국민적 특성이 완전히 이제 뭐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차이는 제법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이런 논의들은 있죠. 뭐냐 하면 과거에 보니까 어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또는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들이 주로 참여해서 했던 결과가 많이 달랐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한편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당원들의 특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약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떤 당의 흐름에 원심력이 강한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반 국민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당의 특성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특성이 그런 원심력으로 가는 특성보다는 당의 어떤 주류에 가까운 구심력에 가까운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여론조사랑 다르게 어떤 주류의 지원을 받는 후보에게 더 쏠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준석 네네. 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때는 뭐 여론조사 30%고 네. 당원 70%인데 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2등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당심에서는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졌지만 이번에는 이제 100% 당원들의 당원이죠. 투표를 하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그 2021년도에는 28만 명 정도가 당원이 참여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한 80명 이상이 네. 당선이 되고 그리고 한 60만 명 정도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윤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심력으로 작용하냐 구심력으로 작용할 때 이게 원심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당원들이 어느 장소에 직접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투표하게 예. 한다면 상당히 이제 충성도 높은 당원들만 움직일 텐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그 투표 룰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요. 그런데 이틀 동안은 근데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하겠죠. 내가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안 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ARS 전화를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 해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상당히 사실은 막 50%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막 50%, 60%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럼에 따라서 상당히 예측이 뭐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좀 이 정도 하고 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관련돼서 지금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30%로 추락을 했어요.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보면은 지지율이 34%로 네. 떨어졌고 그리고 전국 지표 조사도 36% 그렇게 좀 30%대로 이게 지금 하향 정체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와 관련된 거를 이제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반등을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반등이 이제 가능합니다. 네. 뭐 이거 지금 현 대통령의 어떤 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대통령 우리가 국정 지지율, 국정 지지도라고 부르는 이 지표는 변화가 상당히 수월한 지표에 속해요. 저희 말로 이제 좀 어렵게 표현을 한다면 탄력도가 살아있는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탄력도가 상당히 낮은 지표입니다. 변화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매우 이제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의 여론조사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죠. 그렇죠. 최근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 어디에도 지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뭐를 잘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제 뭐 지지하지만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임기 초에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70%가 되고 그렇죠. 막 얘기하잖아요. 기대감이죠. 사실 그것은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 정확하게 정치적 지지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반대편 후보를 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조차도 일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지지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정치적 지지는 내가 안 하지만 또는 덜 하지만 임기 초에 보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한다고 내가 평가할 수 있어요 라고 잘한다라고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언론에서 또 모아가지고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프로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한국의 여론조사 아버지도 옮겨올 때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인 거죠, 정확히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면은 변화가 왜 가능하냐 하면은 아까 이랬잖아요. 최근에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사람들마다 어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임기 초에는 대개 전임 대통령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이 정도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 임기 초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에 이랬는데 지금 뭐 6개월 지난 후에 또는 1년 지난 후에는 잘한다 못한다라고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응답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임기 중반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잊어먹긴 하는데 상당히 높았어요. 40% 중반대 막 50% 가까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임기 초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시위 집회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20% 밑으로까지도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한 1년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되는 특성이 컸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뭐 잘 하고 그런 부분이 더 더해지면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도 또는 이후의 대통령들도 그 국면을 내가 비교하는 어떤 기준점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행보, 확실히 달라진 메시지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죠.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지표는 변동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변동을 이제 보통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지지가 상승을 할 때 몇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있죠. 가장 큰 패턴은 뭐냐면 이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할 때 지금 뭐 유예에서 엄청난 지금 외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신의 이미지와 부합할 때 뜹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시, 자유와 연대, 그 더 나가서 3대 개혁.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잠시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추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60%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60% 정도만 나오면 이거는 큰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라고 했을 때 이 TV조선 여론조사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 거 보면은 이거는 정당한 수사가 57.1이고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보복 수사라는 게 36.3%, 한 20%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더 나가서 이 대표가 만약에 기소되면은 사퇴해야 된다에 대해서 한 64%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 대표에 대해서 이게 60%가 넘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나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 검찰 독재 정권이랑 프레임이 과연 먹힐 수가 있는지 여론조사의 전문적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을 뭐 진실로 또 믿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념에 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는데 바꾸기 어려운 이제 여론의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그것이 여론에서 변화가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물어보다 하더라도 그렇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60%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장외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도 다 대부분 60%를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국민들이 대중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게 되면 매우 이제 높은 이제 찬성, 동의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동을 시키기가 실제 그것이 어느 정도는 또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여론을 반전시킨다는 게 사실 현실에서 나타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민주당과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론들 이 반전이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뾰족한 수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2019년도 우리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수많은 조사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 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외에 나가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을 텐데 나름대로 민주당에 한번 조언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론조사의 시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그 충고를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다음번 총선이 이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니까 이것들은 이제 거의 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중간 이제 평가적 선거, 그다음에 이제 뭐 심판적 성격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평가는 정부 여당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잘하냐 못하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만 평가를 받으니까 여당이 잘 못한다 하면 야당이 잘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냥 야당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중간에 실시하는 선거는 야당이 승리를 많이 하죠. 그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될 경우에는 야당도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평가를 받으면 상당히 사실은 야당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총선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또는 야당도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이 엄청나게 승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키워드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서 쌍방 심판론이다라고 예를 했었거든요. 원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정부 여당만 받는 건데 야당이 어떤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아무튼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게 되면 도마 위에 그렇습니다. 야당도 올라가게 돼서 야당이 좋게 성적을 낼 수 있는 우호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총선의 어떤 목표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실제 이 고리를 끊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은 야당한테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맞춤형의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면서 민심을 서로 다 각가다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민심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리고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할 때 민주주의도 더 성숙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여론조사 최고 전문가인 윤희용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의 상황과 그리고 민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